네, 안녕하세요. 한류와 언어 3주 3차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PPT 자료 14쪽 향락 문화와 저항 문화라는 그런 주제 꼭지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1980년대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대에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대중문화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뭐랄까요, 이제 향유하는 그런 문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6, 70년대 이제 근대 그 뭐랄까 경제 개발을 하고 정말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좀 더 즐길 수 있는 그런 대중문화로서의, 그러니까 또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TV라든지 라디오가 이제 보급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서 이제 대중문화가 이제 좀 뭐랄까 좀 더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데, 이 시기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그 박통이 그 시해를 당하고 이후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에 이어서 이제 그 전두환 정권, 그리고 87년 이후에 이제 노태우 정권이 들어서는 그러한 무렵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제 관제 문화라는 것을 공부했었는데, 이제 관제 문화는 굉장히 직접적이죠. 직접적으로 너희들 이걸 따라 해야 돼, 이걸 믿어야 돼, 이렇게 해야만 해. 그래서 관제 문화의 가장 전형적인 것이 독재 정권, 즉 북한이라고 할 수가 있죠. 북한에서 그 여러 가지 이제 왜 그 정치적인 그런 목적으로 뭐 악단을 키우고 무용단을 키우고 뭐 그러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TV를 통해서 보았을 텐데요. 이제 80년대쯤 되니까 국민들의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제 교육 수준이 좀 더 높아지고 경제적인 여건이 되니까 그게 단순하게 내 말 믿어라고 한다고 이렇게 믿어지지가 않는 부분이 좀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 좀 더 이제 우회적인 방법에서 국민들을 통제하고 여전히 검열하고 이런 그런 뭐랄까 정부 차원에서의 그 문화 정책 같은 것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뭐 예를 들면 뭐 K 컬처들, K-팝이나 뭐 K 드라마 뭐 이런 것들을 주변국들 부러워하는 주변국들은 굉장히 이제 국가 차원에서 미는 좀 관제적인 것이라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나오는 것은 창조적이지 못하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좀 비난을 하기도 하는데, 일본이나 중국이나 자기들도 마찬가지면서 네, 그런 얘기를 좀 합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좀 다른 측면에서 어떤 문화 정책이 조금 이루어지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향락 문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왜 우리 간혹 그런 말을 하잖아요. 신년에 연예인 열애 기사, 또 아니면 무슨 마약 관련 기사, 아이고 또 뭐 하나 감추려고 그러나 보다, 뭐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첨예하고 정부의 입장에서 불편하고 난처한 주제들에 대한 관심을 다른 방향으로 조금, 여전히 그 부분에 매몰되겠지만 좀 관심을 돌리는, 대중의 관심을 돌리는, 뭐 누구랑 누구가 사귄다네, 누가 뭘 한다네, 뭐 이런 것들로 방향을 돌리게 되는데, 80년대는 어떤 방법을 쓰냐, 향락 문화라고 해서 간단히 말하면 젊은이들, 특히 이제 저항적인 그런 속성을 많이 드러내는 것들이 이제 젊은이들이니까 20대 이제 뭐 이런 30대 젊은이들이 좀 더 음주 가무에 빠지게 하고, 또 영화나 이런 것들도 좀 더 뭐랄까 성적인 것들 뭐 이런 것들로 빠지게끔 하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그런 암암리의 그런 문화 정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향락적 대중문화를 암암리에 지향을 하게 됩니다. 물론 미풍양속을 저해하니 그런 것들, 지금 미풍양속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 과거에는 진짜 예를 들면 결혼하기 전에 남성 여성 할 것 없이 혼전 순결을 지켜야 한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 남녀 칠세 부동석에 준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의 가치를 되게 중요시하는 그런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향락적 대중문화를 뿌리는 거예요. 왜? 관심을 여기로 빠지게 해서, 술 마시고 노는 거에 빠지게 해서 어떤 정부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어떤 정책을 진행하는데 자신들에게 유리하게끔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적이거나 사회 비판적인 대중문화는 탄압하는 반면 소비적이고 향락적인 대중문화에 대해서는 방관하는 정책을 펴니다. 이것을 뭐라 하냐? 우미나 정책, 어리석게, 그러니까 백성들을, 민중을, 대중을 어리석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따지고 보면 대중문화를 낮추어 보는 그런 입장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중문화를 활용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미나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강남이 개발되기 시작해요. 압구정 개발되고 이러면서 본격적 강남 유흥가가 발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원래부터 지하철이 있었고 그럴 것 같지만 이렇게 대형 백화점도 1970년대에 등장을 하게 됐고 지금의 뭐 강남 명품관이 로데온이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거의 그 90년대 들어서 그 전에는 이 강남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논밭이었어요. 논밭이어서 압구정은 어디예요? 한명회의 정자가 있던 곳이죠. 우리 그 서울여대 7호선 타가 올라오다 보면 사가정역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역시 정자예요. 누구의 정자일까요? 서거정 선생의 정자입니다. 호가 사가정리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압구정이 뭐 풍소지리상으로도 어쩌고 저쩌고 예전에 중앙일보에 명당하고 크게 났었는데 아주 그러고 보면 참 한명회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물론 한명회 얘기가 나서가 뭐 대단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부관 참시를 당했죠. 부관 참시는 여러분 알죠? 죽고 난 다음에 다 죽어서 이미 시신을 꺼내서 다시 이제 그 참수를 하는 그런 벌을 받긴 했지만 뭐 죽어서였으니 어찌되었던 간에 그래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강남을 개발하면서 동시에 유흥가도 개발을 합니다. 이런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강북의 유흥가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혹시 삼청각이라고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북악산 쪽, 북악 스카이웨이라고 해서 저기 어디냐면 우리가 광화문 뒤쪽으로 이렇게 올라온 청와대, 그러니까 숙정문이죠. 그 사대문 가는데 북문에 해당하는 그 숙정문 있는 쪽에서 북악 스카이웨이라 해서 지금은 뭐 별거 아닌 드라이브 코스지만 옛날에는 80년대까지만 해도 신혼여행을 그렇게 북악 스카이웨이 택시 불러서 한번 타는 게 신혼여행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찌되었건 간에 이렇게 저기 거기에 이제 삼청각이라고 하는 기생집 그리고 서울시청 그 프라자 호텔 건너편에 북창동 지금도 있죠. 그래서 방석집도 뭐냐면 기생들 나오는 그런 집이었어요.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생소한 개념이지만 그런데 그것이 이제 강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개발을 했어요. 방배동 카페거리, 강남역 지금은 사라졌지만 과거에 1988 응팔에 나오는 그런 세대에게는 강남역 뉴욕제과 강남역이 이제 2호선이잖아요. 뉴욕제과 앞에서 만나는 약속 그런 그다음에 홍대, 신촌 이런 식으로 본격적으로 강남 유흥가가 개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유흥가도 그러니까 주택단지만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흥가도 개발을 했어요. 그쪽에서 술 먹고 놀라는 것이죠. 여기서 물론 신촌은 살짝 다른데요. 신촌의 경우는 세신자의 마을촌자예요. 신촌이 원래 만들어진 것은 일제시대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말 그대로 사대문 바로 바뀌잖아요. 신촌은. 그러니까 사대문이 어디에 있냐면 남대문 알죠? 그 다음에 서대문이 어디 있냐면 광화문 사거리에서 이제 이대 쪽으로 가다 보면 이제 어디가 있냐면 이게 칠판이 있으면 그리면 좋은데 이대 쪽으로 가다 보면 옛날에 419 도서관이 있고 길 건너에 농업박물관이 있는 그런 사거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대로 가기 전인 상황인데 거기 근처에 간단히 말하면 지금 강북 삼성병원 그쪽을 향한 그쪽에 서대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대문은 여러분들 지금도 서 있으니까 알고 북대문은 아까도 말했던 그 북악 스카이웨이 쪽에 숙정문 쪽에 거기에 이제 삼청각이라는 이제 기생집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사대문인데 그 바로 밖이 이제 신촌인 거예요. 지금의 이대나 연대가 있는 그런 쪽 새로운 마을. 왜 새마을이냐? 사대문 밖에 일본 사람들이 일본식 가옥, 적산 가옥이라고 합니다. 일본식 가옥을 짓고 이제 자기들이 말하자면 뉴타운을 짓고 살았던 거예요.
예, 이제 선생님의 고향이 선생님은 태어났을 때 60년대생이니까 강남의 개념도 없고 선생님의 고향이 바로 그 이제 신촌 쪽입니다. 네, 서대문구가 선생님의 고향이죠. 그래서 참 이렇게 말하면 너무 옛날 사람 같은데 선생님이 초등학교 4학년 무렵에 여의도가 개발이 되고 80년대 이제 강남으로 개발이 되고 이러면서 아마 그때 이제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혹시 복부인이란 말 들어봤어요? 이제 그 땅 투기하는 지금의 그런 네, 그랬던 시절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이런 식으로 유흥가를 개발합니다. 그러면서 재밌는 것은 이 80년대 드디어 조금 먹고 살만해졌잖아요. 선생님 같은 10대의 소비자가 등장합니다. 10대의 소비자가 별거 아니에요. 과거에는 10대가 소비를 할 여력이 없어요. 용돈을 누가 줍니까? 학교도 안 보내는데. 자, 여러분들 아이돌 팬덤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여학생들이잖아요. 여학생들인데 여자를 공부도 안 시키는 마당에 여학생들을 학교를 보내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런데 80년대가 되니까 최소한 중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은 많이 보내지 않더라도 중고등학교는 이제 보내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이 지난번에 듀란듀란의 내가 팬이었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선생님이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듀란듀란의 뭐 책받침을 산다든지 뭔가를 사는 거예요. 10대 소비자의 등장인 것이죠. 이거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경제성장과 함께 10대 청소년이 대중문화의 굉장히 중요한 소비자로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과거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죠. 네, 그런데 이런 향락 문화의 반대로 10대 소비자를 향락적이라고 말하는 건 그건 소비자의 속성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향락 문화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저항 문화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적이거나 사회 비판적인 그런 문화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이제 탄압을 하게 되죠. 이게 바로 이제 청바지 문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70년대, 80년대 군사 정권의 억압에 저항하는 사회문화 운동이 굉장히 활발했어요. 뉴스에는 절대로 안 나옵니다. 우리가 대학 다닐 때 막 최루탄이 터지고 선생님은 실제로 봤어요. 분신을 하고 투신을 해서 사람이 학생들이 죽어나 뉴스에 나온 적도 없습니다. 선생님이 대학교 1학년 때 들어가서 가장 놀랐던 것은 뭐냐면 1학년 입학을 해서 이렇게 캠퍼스로 올라가는데 5월 달이 되니까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 이제 시신들, 뭐 연행되는 경우 막 이렇게 이런 사진들이 쫙 걸려 있는 것을 봤어요. 사실 이제 선생님이 대학을 입학했을 때만 해도 그 캠퍼스의 봄이라고 해서 전두환이 소위 말해서 경찰 군인들을 암암리에 캠퍼스에서 뺐어요. 그러나 뺐지만 경찰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누가 봐도 눈에 띄는 촌스러운 위아래로 청옷을 입은 경찰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짭새라고 불렀어요. 네. 그래서 누군가 뭐 하구들이요 하고 일어나는 순간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거죠. 저기 지금 짭새 여기서 앉아서 밥 먹고 있고 학생 식당에서 여기 앉아있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구들이요 하고 일어나서 연행이 되고 기숙사에 자고 있다가 아무 죄 없는 학생들이 끌려가고 실제로 선생님도 MT를 갔다가 그 신촌역이 그때는 신촌역에서 경춘선을 타고 이제 MT를 갔어요. 대성리나 이런 데로 내리는 순간 갑자기 경찰들이 다 검문 검색을 막 하고 그래서 만약 신분증이 없는 특히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무조건 끌려가고 그 다음에 그냥 뻑하면 그래서 그 가방 검색도 굉장히 얼마나 무례하냐면 선생님도 경험을 했는데 가방을 이렇게 이렇게 뒤적뒤적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거꾸로 들어서 털어서 선생님은 경험이 없는데 이제 주변을 이렇게 보면 생리대 이렇게 꺼내서 짭새들이 이렇게 경찰들이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참 슬픈 게 뭐냐면 그들도 똑같은 우리 또래들이거든요. 우리 또래들인데 그 또래들이 누구는 경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짭새라고 부르는 우리는 잠재적 그 어떤 그 뭐랄까 정권에 대한 반대 세력, 네. 그런 경험을 해봤죠. 이게 일종의 그러다 보니 이제 대학은 저항 문화의 그런 어떤 핵심적 공간이 되고 지금도 이제 뭐 여러분들 학생회도 있고 이렇지만 알게 모르게 젊은이들이 그런 어떤 체제의 어떤 그 뭐랄까 부정적인 면 또 이런 것들을 젊은 사람들이 하지 않으면 선생님도 나이가 들어보니 여러분들이 왜 꼰대라고 하는지 그런 어떤 가치관의 정체 또 어떤 새로운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용 이런 것들이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은 최대한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80년대 다양한 민족문화 운동 단체가 등장해 상업적 대중문화와 다른 문화 산물들이 제도권 미디어와 구별되는 독자적 유통망.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되게 재밌는 것인데, 자, 제도권 미디어는 방송과 라디오예요. 거기서 나오는 것은 소위 말해서, 그래서 유행가라는 말 들어봤죠? 뭐 트로트도 있잖아요. 유행가. 그 다음에 영화에 대해서는 방화라고 합니다. 외화에 반대되는 말 방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유행가, 방화, 그 다음에 이제 뭐 요런 개념들은 이제 말하자면 어리석은 자들이 향유하는 제도권 미디어의 우미나 정책의 컨텐츠들이 되는 것이고요. 대학가를 중심으로 하는 뭐 이제 어떤 민주화 투쟁의 세력, 이런 사람들은 민족문화, 그러니까 민족문화의 정체성, 중요함, 그리고 동시에 운동권, 그러면서 우민이 아닌 지혜로운 민족, 이렇게 반대적인, 우리가 앞에서 그 이제 그 대중문화의 부정적 개념에서 반대, 민족문화의 반대 개념, 민족문화의 반대 개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이제 운동권 문화가 거의 이제 민족문화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솔직히 선생님이 80년대 학번이잖아요. TV를 본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TV를 보면 굉장히 이제 우매한 인간, 대학생으로서 우매한 인간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난 수업에서 말했다시피 어떤 교수님께서 자신이 도깨비의 그 OST 듣는 것에 움찔하는 이유는 이런 어떤 성장 배경, 그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그림이 나왔어요. 네, 방화와 노차사입니다. 방화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조선왕조실록이나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 그냥 말씀언을 하면 말씀언이나 하면 중국어예요. 아주 4대 사상이죠. 그럼 방언, 그럼 지역 방언도 되지만 중국어를 기본으로 해서 우리말도 방언이 돼요. 정말 너무나 창피한 4대 사상이지만 어쨌든 이게 방화라는 것은 지역의 한국이라는 지역색을 갖고 있는 그런 영화라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외화에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주로 이 방화다라고 하면 예술성이 없는 특히 80년대의 방화는 호스티스물, 소위 말해서 술집 여자물이에요. 지금의 그런 우리는 요새는 호스티스라는 말을 안 쓰고 업소 여성이라는 말들을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업소녀 뭐 이렇게 쓰는데 일단 주로 내용이 뭐냐면 술집 여자가 그러니까 70년대 아주 유명했던 별들의 고향, 아주 핫한 영화였는데 주인공이 경아예요. 네, 그래서 뭐 별들의 고향, 그다음에 또 뭐 여기에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한 집의 딸이에요. 근데 남동생들이 많아. 얘를 가르치려고 일단 서울에 올라와요. 처음에는 청계천에서 방직공장 같은 데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합니다. 네.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시민운동, 노동운동의 시작이죠. 너무나 열악한 곳에서 일종의 뭐 어떨 때는 성착취도 당하면서 이렇게 막 공장에서 일을 하고 이게 주로 일을 해요. 그게 청계천이에요. 그랬는데 그러다가 너무 어머니가 아프셔. 뻔해. 그 스토리는 굉장히 너무나 전형화되어 있어요. 마치 고전 소설처럼 전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주변에서 너 이거 잠깐만 술집에 나가면 이렇게 큰 돈을 벌 수 있어. 그래서 이제 발을 들입니다. 발을 들이다가 그 술집에 놀러 온 재벌가의 아주 멋진 또 아니면 굉장히 멋진 남성을 만나요. 근데 이미 나는 술집 여자고 사랑을 해요. 순수한 사랑을 해요. 아이를 낳아요. 그러면 그쪽 집에서 절대로 받아주지 않겠죠? 아이를 뺏겨요. 대충 뻔합니다. 네, 요즘 들으면 참 그래 제목이 다 미워도 다시 한번 별들의 고향, 내용도 다 그런 식의,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처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술집 여자라는 성적 코드와 그리고 신데렐라 이야기와 수뇌보를 뒤죽박죽 섞은 그런 것들이 이제 방화라는 이름으로 막 나옵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간 것이 지금 여기 보면 이미숙 씨가 이제 뽕으로 떴습니다. 네, 이미숙 씨가 뽕으로 떴는데 뽕 어디서 가끔 여러분들 농담처럼 개그 코너에 나오잖아요. 뭐 산딸기 뭐 이런 뭐 에마 부인 뭐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이제 야동은 아니고 그렇다고 뭐 예를 들면 지금의 저 케이블에서 하는 뭐 유료 채널로서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주 나쁜 그런 정말 그런 정말 유통되면 벌 받아야 하는 그런 것도 아닌 차원에서 영화관에서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야한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성적 장면을 이제 뭐 배드신은 없지만 주로 물레방앗간이죠. 물레방앗간에서 쓰러지는데 이제 내용은 굉장히 이제 좀 뭐랄까 제목이 그래요. 뽕, 산딸기, 어우동, 에마부인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감이 잡히죠. 그러니까 이게 또 한 단계 더 이제 소위 말해서 훨씬 더 야한 얘기로 이제 나아가면서 이제 우미나 정책을 이게 성적인 것에 꽂히게 되고 이렇게 되는 면이 있는 것이죠. 이게 방화의 특성이고요. 그 옆에 이제 시바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그런 영화 아닌가? 뭐 시바지, 시네리 하면 그런데 이거는 얘기가 다릅니다. 이건 임권택 감독의 작품이고요. 임권택 감독의 작품이 여기 이제 여주인공이 영화에 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강수연 씨예요. 선생님의 중학교 1년 후배기도 하고 실물을 봤는데 정말 어릴 때 인형같이 예쁘더라고요. 근데 이 강수연이라는 사람은 이제 부산국제영화제 위원장도 하고 베니스 영화제 이 시바지라는 작품으로 이게 뭐더라 제 44회 베니스 영화제 그러니까 여우주연상도 받았고요. 그리고 또 아제아제 1989년에 87년에 이 영화로 이제 베니스 그게 정말 지금 여러분들 이제 윤여정 씨가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냐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베니스든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어떤 왜 아카데미 영화상을 봉준호 감독이 로컬이 다 이렇게 조금 낮추었는데 사실 베니스 영화제나 칸느 영화제나 이런 데는 정말 글로벌한 거거든요. 이제 좀 더 예술적인 것이고 그래서 여우주연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89년에는 아제아제 바라아제라는 그런 작품으로 모스크바 영화제의 여우주연상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바지의 내용은 대충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억압된 조선시대에 아이를 낳으러 다 들어간 이제 여성인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이 화보만 보면 어느 정도 그런 성적인 코드를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 별것도 아니고요. 또 아제아제 바라아제도 뭐냐면 불교 배경인데 뻔히 느낌이 오죠. 뭔가 여승이. 그래서 이제 이때는 좀 더 한국적인 것 그러니까 조선시대 여성의 억압된 삶이나 또 한국적인 기층 종교 그런 불교적인 얘기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국제영화제에 출품을 하고 이렇게 대형 국제영화제에서 이렇게 상을 탄 거는 작품상은 못 받았고 임권택 감독도 이렇게 이제 받았던 아주 거물급의 여배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시바지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고 봐야 되는데 이게 느낌은 뭔가 야싸하게 통하는 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누굴까요? 이분 누굴까요? 보이죠? 양희은 씨입니다. 양희은 씨도 이랬던 시절이 있어요. 네, 그래서 김민기 씨라든지 이렇게 이제 청바지 문화 노차사라고 하는 선생님이 대학 들어갔을 때는 이 노차사의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라는 노차사의 노래는 이제 제도권 미디어에서는 라디오나 그 다음에 TV에서는 절대로 들을 수 없어요. 선생님도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는 들어본 적도 없는 아침 이슬도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아침 이슬은 원래 그런 목적의 노래가 아닌데 그 비석이 뭘 가르치는 거냐 불타오르는 태양은 뭐냐 등등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면서 금지곡이 되게 되고 이렇게 되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80년대에 그런 아주 중요한 아주 극명한 두 개의 차이를 보이는 문화적인 특성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90년대로 가게 됩니다. 네. 이제 90년대로 가면 문화산업 구조가 크게 변하는데 80년대 드디어 10대 소비자가 등장을 했다잖아요. 이게 90년대, 이제 90년대 후반에 가면 한류가 나오잖아요. 이때가 뭡니까? 이제 소방차를 벗어나고 아이돌 문화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소방차라든지 김완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보는 음악으로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특히 노래는 듣기만 하는 거였다면 김완선의 놀라운
춤 정말 잘 추는 사람이죠. 그리고 소방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때 거기 정원관 씨라는 뚱뚱한 분은 그 신동 못지않은 네, 그 체격이 있는데도 아주 춤을 잘 추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그렇게 대중문화의 새로운 시장으로 등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그다음 87년 6월 시민항쟁 이후 이제 노태우 정권이 좀 더 이제 민주화를 수용한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성과라고 전두환하고 차별화를 시켜야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기에 또 특히 이제 한국이 88년 올림픽을 거치면서 이 올림픽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게 돼요. 말하자면 아주 호황기를, 그러니까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권이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때 니네들 굉장히 잘 살았잖아.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택시를 타거나 그러면 좀 나이가 드신 기사님들이 그 시절이 차라리 좋았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젊은 사람들이 조금 뭐 분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유는 뭐냐면 이제 굉장히 이제 그 경제적으로 활성화가 되니까 소비도 촉진되고, 소비가 촉진되니까 서민 경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좋아졌던 것이죠. 이러면서 이때 시장과 자본의 확대,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 대중문화 그 생산 유통 미디어, 그러니까 생산 유통 미디어, 이제 테이프라든지 이런 게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주 규모가 어마어마해지고 이것이 기업이 될 수 있는 기반이 90년대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JYP든 방시혁이든 PD라고 이제 부르는 이유는, 방시혁은 이제 의장이 됐더라고요. 쿠팡이라든지 뭐 네이버처럼. 그래서 구조가 다르니까. 그래서 요때부터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이 기업적 의미의 이제 엔터테인먼트 이제 사업이, 연예 사업이, 연예 산업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비디오, 음반 등 패키지 형태의 문화 상품이 약화되고 이제 온라인인가 모바일 등 또 다른 새로운 미디어.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죠? 유통을 하는 방식도 문화 소비, 문화 그 이제 이 컨텐츠를 유통하는 방식도 전혀 달라지고, 이것을 수용하는 소비 방식이 아주 달라진 거예요. 소위 말해서 대중문화의 디지털화가 드디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실 이게 한류 문화 확산에 아주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거듭 말하는 바입니다. 네, 17쪽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90년대 말 2000년대로 넘어가서 한류 확산이 되기 이전 우리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일제 식민지 지배를 거치고 전쟁을 겪게 되면서 전통문화와 단절이 됐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중문화사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야 되고, 한국의 전통문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한국의 고급문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데, 지금 이 수업은 뭐 그거는 아니지만 이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식민 지배로 인한 기존 문화와의 단절, 그 다음에 관제적 일본 문화의 영향, 해방 후 미 군정 통치와 한국 전쟁으로 인한 서구 의존적 문화 구조 체계의 정립,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간혹 이런 말들을 해요. 유럽에 막 이제 여러분 세대는 안 그래요. 이런 교육을 받고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보다도 더 나이가 많고 또 내 또래도 마찬가지. 선생님은 운이 좋아서, 아니 내가 왜 국문과를 와서 이렇게 오히려 더 새로운 문물을 더 잘 접하는지, 이것도 참 재미있는 일인데요. 보면 뭐 유럽에 가보면 그 건물들 봤어? 뭐 어쩌고 하면서 굉장히 찬양을 해요. 그리고 그 오래된 건물들이 다 보존돼 있어. 근데 우리나라는 와봐. 뭐 남은 게 없어. 남은 게 어떻게 있습니까? 폴란드 같은 경우, 폴란드도 2차 대전, 2차 세계대전 기존 유물의 80%를 잃어버렸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한국사를 조금만 심도 있게 비판적으로 봤다면 한국의 어떤 전통 가옥이라든지 구조물이라든지 어떻게 남습니까? 일제 치하에서 다 끌어가고 또 그 다음에 전쟁을 치렀는데요. 정말 이것은 조금만 뭐 중하 4대 사상도 문제지만 서구 4대 사상도 마찬가지예요. 자국 문화에 대한 객관적이고 객관적인 어떤 평가도 필요하고 또 문화 상대주의도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남아있는, 남대문도 사실은 옛날 상태가 아니죠. 불도 한 번 더 타서. 네, 그런 상태라는 것을 정말 여러분 세대는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기성세대야 결국은 곧 사라질 사람들이니까. 네, 그리고 현대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생적 문화가 아닌 외래 문화의 직수입에 근거한 문화다. 네. 우리가 왜 이렇게 아카데미상과 또 그래미에 집착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반성해 볼 필요는 있죠. 근데 뭐 그게 우리가 중심이면, 근데 사실 우리는 어쨌든 세계사의 주변부예요. 이렇게 작은 영토를 가진 나라가 어떤 역사에서, 왜냐하면 여러분들 세계사에서의 그 논리는 결과적으로 국제사회는 힘의 논리라고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더 뭐 비판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직수입에 근거한 문화다 보니까 한국만큼 이런 그 직수입에 근거한 영미 문화권이 드뭅니다. 그 다음 전통적 가치관과의 충돌과 그로 인한 경시와 폄하.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실제로는 내가 향유하면서 이 대중문화를 폄하하는 마음도 또 있어요. 그러면서 이 서구 중심의 대중문화는 저 음란한 것들, 뭐 저렇게 무슨 그래미 그 공연 받을 게 엉덩이만 흔들어 제끼고 있어. 그러면서 또 향유하는 미묘한 이중적인 그런 양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대중문화의 생산과 전달 기술은 사실은 이제 선진국 수준의 도달이 아니라, 선생님이 이걸 정리한 거는 다른 이제 그 사회학이나 이런 교재들을 보고 정리해서 그렇지, 선생님도 본의 아니게 이제 그래미 시상식을 봤는데 무대나 이런 것들이 요즘 가요프로 우리나라 그 무대가 나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감히 좀 해봤습니다. 좀 더 우리가 세련된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들었고, 가만히 서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보니 좀 심심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문화상품의 형식과 내용은 외국 문화의 직수입이거나 모방 차원. 그러니까 이게 한류에 대한 인정을 안 하는 것 중에는 뭐냐면, 자기들은 원류고 니들은 따라한 거잖아 라는 그런 원류로서의 자부심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것이죠. 네. 18페이지 마지막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대중문화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정리하고, 향후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한류와 관련돼서 공부를 할 때는 이 대중문화에 세 가지 층위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생산자, 그 다음에 컨텐츠, 소비자. 이 세 가지 층위에서 바라보고, 이것들이 오늘날에 와서 이 한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또 함께 묶여져서 이제 좀 뭐랄까 전파되고 또 수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대중문화는 생산자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분명히 상품이거든요. 분명히 상품이기 때문에 생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중문화의 텍스트가 됐건 뭐 어떤 컨텐츠가 되었건 이것은 생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스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대중문화, 미디어 산업의 시장 논리에 생산되는 상품, 또 대중의 기호에 적극 부합하는 상품,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매스 커뮤니케이션 전형적인 대중의사소통 체계로서의 이런 문화 상품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시장 논리에 따라서 공급과 생산이 결정되는 그런 상품, 그리고 대중의 기회, 소위 유행이죠. 유행에 따라서 얼마든지 침체와 또 생산이 가능한 상품. 네, 그래서 이 이제 생산자의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자체, 말하자면 이제 대상이죠. 이게 이 팔아먹을 상품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는 가수도 상품이 될 수 있고, 영화도 상품이 될 수 있고, 책도 상품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은, 이 컨텐츠 자체는 이제 결과적으로 오늘날에 와서는 이 컨텐츠는 현대사회에서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소비를 해요. 일상적으로 소비를 하기 때문에 일상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의식적인 수용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세뇌되기도 하고, 또 굉장히 합리화되기도 하고. 예를 들면 처음에 홈쇼핑이 나왔을 때 아무도 그 홈쇼핑 채널을 안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죠?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홈쇼핑 채널은 어떤 컨텐츠일까요? 굉장히 우리의 일상성으로 파고들었고 우리의 삶에 무의식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컨텐츠는 어떤 컨텐츠일까요? 문화 컨텐츠일까요? 아닐까요? 네, 사실 홈쇼핑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를 아직은 안 하고 있지만 재미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자, 마지막으로는 소비자입니다. 대개의 경우 우리가 이제 문화 상품을
이제 대중문화 상품을 소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음악도 듣고 드라마도 보고 라디오도 듣고. 네. 그래서 이 그 소비 과정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자, 요즘 여러분들 그 케이블 채널에 보면 옛날 드라마를 많이 해요. 전원일기나.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핸드폰을 통한 여러 가지 미디어가 있어요. 그쵸? 선생님은 틱톡 같은 거 보지도 않지만 여러분 틱톡 볼 거예요. 짧은. 그래서 그럼 자, 선생님의 어머니, 아버님, 30년대생들 TV만 보고 있죠. 이 케이블 채널도 신기한 판국인데, 그래서 세대, 성별, 계급, 인종, 지역, 종교 등 그 정체성에 따라서 수용하는 그런 소비의 수용의 과정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갈등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게 정체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고 타협하는 공간이 되기도 하죠. 네, 이번 3주차에서는 기본적으로 대중문화의 속성과 또 한국 대중문화사를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좀 막 1차시를 좀 잘리고 그래서 너무 미안한데 일단 3주차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